한국은 감정적이다. 여긴 우리의 일이다. 캄보디아 총리실이 한국 외교부에 보낸 답변입니다. 캄보디아엔 중국이 있었죠. 그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 국제 제재 명단 등록, 146개 계좌 동결, 15억 달러 차단. 워싱턴과 런던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문 맨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중국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했죠.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 빠지자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중국을 침묵시키고 강대국을 움직인 걸까요? 무엇이 오만했던 캄보디아를 고개 숙이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무시했죠. 한국은 감정적이다. 여긴 우리의 일이다. 그게 캄보디아 총리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146개 계좌 동결, 15억 달러 차단, 세계 강대국 동시 제재.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군사작전도 아니고 외교 협상도 아닙니다. 단 한 장의 보고서였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외교부. 저는 닉 헌터 전 CIA 안보분석관입니다. 48세고요. 미국 출신입니다. 2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국제분쟁 리스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진실을 의심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믿죠. 감정? 그건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2025년 10월 초였습니다. 제 책상엔 동남아시아 리스크 분석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가 유독 많았죠.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세운 카지노와 사기센터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 중심엔 프린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즈. 표면적으론 부동산 재벌이었지만 실제론 중국 자금을 세탁하는 거대 네트워크의 허브였죠. 제가 추적한 바로는 이랬습니다. 2019년부터 중국 선전 소재 투자 회사들이 프린스 그룹에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시아누쿠빌 항구 개발 명목이었죠. 표면상으론 합법적인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카지노와 온라인 사기센터로 흘러들어갔어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도 한몫 챙기고 있었죠. 프린스 그룹이 프놈펜에 지은 고급 빌딩 중 절반은 정부 관료들 명의였으니까요. 완벽한 유착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을 대고 프린스 그룹은 실행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눈 감아주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가 올라왔어요. 캄보디아 고소득 아르바이트, 현지 IT 기업 채용, 숙식 제공, 월 300만 원 이상 보장. 솔깃한 조건이었죠. 한국 청년들이 지원했습니다.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빚에 쪼들리던 사람들. 그들은 캄보디아로 날아갔어요. 도착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IT 기업이 아니라 사기센터였죠. 여권은 압수당했고 외부 연락은 차단됐습니다. 강제로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읽게 했어요. 거부하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치려던 사람들은 다시 잡혀왔고 그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제기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23년부터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중국계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외국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도 보고서를 냈죠. 시아누쿠빌은 인신매매의 허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매번 같은 답변만 내놨어요. 우리도 피해자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주권을 존중해달라. 뒤에 중국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약소국에서 벌어지는 범죄, 강대국의 비호, 국제사회의 무력한 비난. 이게 국제정치의 공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봤죠.
한국이 항의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해 10월 초 한국 외교부에서 캄보디아 정부로 경고 서한이 날아갔습니다. 시아누쿠빌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축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감정적이다. 이건 우리의 주권 문제다. 그들은 한국을 가볍게 봤어요. 작은 나라의 투정쯤으로 여겼습니다. 뒤에 중국이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요. 국제정치는 힘의 게임입니다. 약한 나라는 소리쳐봤자 메아리도 안 돌아와요. 그게 제가 20년간 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오전 워싱턴 재무부 산하 OFAC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회장 천즈를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146개 개인 및 기관의 자산이 즉시 동결됐습니다. 발표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단독으로? 같은 날 오후 런던에서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재무부와 국가범죄수사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천즈 명의로 된 영국 내 고급 부동산 19건, 약 1억 3천만 파운드 상당을 즉시 동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외교부 보고서를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한국이 단독으로 이걸 해낸 거야? 진짜지. 48시간 만에 보고서 작성했대. 포렌식, 자금 추적, 국제공조망 연결까지 전부. 말도 안 돼. 우리도 못한 걸. 그래서 지금 난리야. FBI랑 NCA가 한국 자료 받아서 검증하는데 완벽하대. 틈이 없어. 저는 한국 외교부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피해자 증언, 계좌 추적, 중국 선전으로 이어지는 송금 내역, 프린스 그룹 계열사 구조도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연결망까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감정은 한 줄도 없었어요. 오직 데이터뿐이었습니다. 숫자, 날짜, 계좌번호, 송금 기록.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빼곡했죠. 제가 20년간 CIA에서 본 보고서 중에서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어요. 암호화폐 지갑 주소 추적 내역도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중국 선전의 특정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이 블록체인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싱가포르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12곳의 실소유주 분석도 들어있었어요. 전부 천즈와 연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타임라인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자금 흐름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어느 날 얼마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완벽한 추적이었습니다. 이게 48시간 만에 나왔다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재무부가 이런 보고서 만들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영국 NCA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CNN은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48시간 보고서가 국제적 대응을 촉발시키다. BBC도 뒤따랐어요. 한국 주도 작전 15억 달러 규모 범죄망 차단.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증거를 기반으로요. 미국도, 영국도, 인터폴도 모두가 한국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노의 외교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반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내밀었죠. 그 한 장의 보고서가 강대국을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가 믿은 중국은 침묵했고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푸놈펜 금융가는 패닉에 빠졌어요. 프린스 은행 예금 인출률이 61%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외자 투자 12건이 취소됐죠.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프린스 홀딩스 아시아 주가는 단 하루 만에 7.2% 폭락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재가 아니야. 붕괴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세계는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한국의 정밀함에 굴복한 겁니다. 데이터의 힘에 무릎 꿇은 거죠. 이건 분노가 아니라 절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 한 장이 강대국의 의회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한 대응은 처음이었어요. 48시간. 단 이틀 만에 국제 질서를 흔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한국 외교부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시스템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이 만든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2025년 10월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처음엔 그냥 불행한 사고려니 했어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안타깝지만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캄포트주의 한 건물 지하실에서 발견됐대요. 23세 남성이었습니다. 온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엔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죠. 경찰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간 감금 및 고문 추정. 인터넷 채용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왔다가 사기센터에 갇혔던 겁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혔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어요. 한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채워졌습니다. 또 당하고만 있을 거냐? 정부는 뭐 하나? 이게 나라냐? 저는 모니터 너머로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적 반응이었죠.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할 리 없고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 국제사회도 침묵할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10월 9일 저녁 8시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0월 10일 오전 7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합동대응팀을 즉시 구성한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실태 전수조사 및 범죄 조직 척결에 나선다. 24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사망 소식이 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합동팀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야? 응. 이미 1차 팀이 푸놈펜으로 출발했대. 외교관 5명, 경찰 포렌식팀 3명, 정보요원 4명.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할 것 같아? 글쎄. 그런데 한국은 협조 안 받을 생각인 것 같던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협조 없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10월 10일 오후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평소에 외교적 수사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전면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독자적 조치라니. 외교 용어로는 상당히 강경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비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주요 외신 기자들만 모은 자리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의도는 명확했죠.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경고였습니다. 더 나아가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브리핑 내용을 전달받고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선을 그었군.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 답은 빨리 나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냈죠. 48시간. 한국은 딱 48시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보고서 완성까지. 말도 안 되는 타임라인이었죠. 제가 CIA에서 일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미국 국무부라면 부처 간 첫 회의만 사흘은 걸려요.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하고 담당자 배정하고 예산 확보하고. 영국 외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하고 가족 연락하는 데만 일주일은 좋게 걸리죠. 그런데 한국은 이틀 안에 범죄 조직까지 특정하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단 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을 나중에 복기했습니다. 경악스러웠어요.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24시간 한라인을 유지했습니다. 현지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울로 전송됐죠. 경찰 포렌식 팀은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은 프린스 그룹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죠. 그 사이 캄보디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10월 11일 오전 푸놈펜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캄보디아가 주도합니다. 한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만 하면 됩니다. 오만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 한국인이 죽었는데 한국더러 협조나 하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인 발언도 나왔어요. 캄보디아 내무부 고위 관료가 비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뒤엔 중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믿는구나. 절대적으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중국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CNN이 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10월 11일 오전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한국, 캄보디아와 연결된 국제범죄망의 경고.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프린스 그룹, 중국계 자금, 동남아 사기센터. 모든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야. 시스템의 각성이다. 20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국가 대응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사후 처리였어요. 사건 터지고 유족 위로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게 전부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결단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였죠. 10월 11일 저녁 한국 합동대응팀이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간결했어요. 피해자 휴대폰에서 중국 선전 소재 계좌로 이어지는 송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딱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증거 확보, 범죄 조직 특정, 국제공조 예고. 저는 그 발표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포렌식 팀이 단순히 휴대폰을 복구한 게 아니었어요. 삭제된 데이터까지 전부 살려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도 풀어냈죠. 클라우드 백업까지 추적했어요. 이 정밀도가 이 속도로 나온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FBI 사이버팀이라도 이 정도 복구에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한국은 이틀 만에 해낸 겁니다.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어요.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저는 그날 밤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보고 있어? 이거 장난 아닌데. 봤어.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그게 문제지. 예상은 맞았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중국도 움직였으니까요. 48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습니다.
사망 사건 하나를 국제범죄 네트워크 척결로 확장시킨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노가 아니라 절차로.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을 탓했고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경고했고 캄보디아는 주권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세계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10월 11일 밤 11시. 한국위기관리센터의 전산망 모니터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한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팀이 마침내 결과를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삭제된 파일까지 전부 살려냈어요. 그 안에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중국 선전 소재 은행 계좌로 이어지는 거래 기록이었죠. 계좌 소유주는 프린스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금액도 명확했어요. 피해자가 사기센터에서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중국으로 흘러간 겁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자금이 다시 프린스 그룹으로 돌아가는 경로였죠. 블록체인 기록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10월 12일 새벽 3시 세 곳으로 동시에 보고서가 발송됐어요. 인터폴, 미국 FBI, 영국 NCA.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 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및 자금 세탁 네트워크 분석. 30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만들어진 보고서치고는 믿을 수 없는 완성도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어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빈틈이 없었어요. 모든 주장에 증거가 따라붙었고 모든 연결고리가 데이터로 뒷받침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틀 만에 나온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이번엔 비공식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한국이 선을 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명확했죠.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정부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푸놈펜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캄보디아도 피해자다. 한국의 일방적 수사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짜고 친 각본이었습니다. 중국이 신호를 보내자 캄보디아가 따라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월 12일 밤 10시 47분 푸놈펜 국제공항. 정체불명의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기체 번호를 추적해보니 중국 항공사 소유였어요. 승객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사람들은 검은색 차량 5대에 나눠 탔습니다. 차량 행렬은 푸놈펜 시내로 향했죠. 목적지는 캄보디아 경찰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부 특별협력팀 사이버 범죄 대응위에 캄보디아 도착. 특별협력팀이라니. 명분은 사이버 범죄 대응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수사팀을 견제하는 거였죠.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10월 13일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이 한국 합동대응팀에 통보했습니다. 현장 접근은 캄보디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 공유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명분은 국가주권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그 뒤엔 중국이 있다는 걸. 한국 수사팀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아누쿠빌에 있는 사기센터 건물에 접근하려 했지만 막혔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접촉하려 해도 마찬가지였죠. 증인 보호 차원이라는 이유로 만남이 차단됐습니다. 서류상으론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수사 방해였죠. 한국 외교부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10월 13일 오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건 은폐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외교적 수사치고는 상당히 직설적이었죠. 은폐 시도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자 압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푸놈펜 시내 호텔에 머물던 한국 수사팀에게 중국계 로비스트가 접근했어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건을 확대하지 않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회유였죠. 하지만 한국팀은 거절했습니다. 다음엔 캄보디아 정부 인사가 나섰습니다. 친중 성향이 강한 고위 관료였어요.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보상이면 협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스 그룹을 건드리는 건 곤란합니다. 협박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였죠. 한국 대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수사팀이 방문하려던 현지 변호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정보 제공을 약속했던 캄보디아 시민단체도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죠. CNN이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의 압박, 한국은 투명성 요구.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매일 밤 업데이트되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중국은 진실을 덮으려 한다.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덮지 않는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장 접근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캄보디아를 우회한 겁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에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프린스 그룹 계열사의 해외 거래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죠. 중국이 문을 막으면 한국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국제금융망에서 직접 추적했어요. 48시간이라는 목표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10월 14일 새벽 서울.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최초 버전보다 훨씬 두꺼워졌어요. 4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 속에서도, 아니 방해 때문에 더 완벽해진 보고서였죠. 진실을 막으려는 힘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더 빨랐어요. 한국 외교부는 그 보고서를 미국 재무부 OFAC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FBI와 영국 NCA에도 보냈죠. 인터폴에는 긴급 요청서와 함께 발송했습니다. 중국은 덮었고 캄보디아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개했어요. 그날 밤 한국 수사팀은 푸놈펜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더 이상 체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은 끝났어. 이제 세계가 움직일 차례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단 몇 시간 후 워싱턴에서 발표가 나올 테니까요. 48시간의 결단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압박했고 캄보디아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의 USB가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워싱턴 DC.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닉, 지금 당장 재무부 사이트 봐. 방금 발표 났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OFAC 홈페이지에 긴급 성명이 떠 있었죠. 프린스 홀딩스 그룹과 회장 천즈를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한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요? 중국이 뒤에 있는 그 조직을? 발표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췄어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명시적이었습니다. OFAC 한국 외교부 보고서를 공식 근거로 삼은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른 나라의 보고서를 인용한다는 건 그 자료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였죠. 제재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146개 개인 및 기관의 자산이 즉시 동결됐어요. 중국 선전 소재 은행 계좌 17개,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12곳, 캄보디아 내 프린스 그룹 계열사 8곳.
암호화폐, 지갑, 주소 48개도 포함됐습니다. 총 규모는 15억 달러였습니다.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전체가 한순간에 차단된 겁니다. OFAC 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이번 조치는 사이버 사기 산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 재무부 국장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협력국에 대한 의례적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우리는 한국 외교부의 보고서를 검증했습니다. 6년간의 자금 흐름, 300개 이상의 계좌 연결망, 블록체인 추적 기록.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다. 미국 재무부가 다른 나라 자료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런던에서 일하는 옛 동료였어요. 닉, 영국도 방금 발표했어. 한국 보고서 기반으로. 저는 서둘러 영국 재무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런던. 영국 재무부와 국가범죄수사청 NCA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영국 내 1000지명의 또는 관련 계열사가 소유한 고급 부동산 19건을 즉시 동결합니다. 약 1억 3천만 파운드 상당입니다. 19건의 부동산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런던 메이페어의 펜트하우스, 켄싱턴의 타운하우스, 에든버러의 저택. 전부 최고급 부동산이었죠. 천지는 영국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NCA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프로젝트 인테그리티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공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영국, 한국 정보기관이 동남아시아 사기강제 노동 네트워크를 동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전명까지 붙였습니다. 일회성 제재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의지였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세계 3대 정보기관이 움직인 거야? 그것도 한국 자료 하나로. 믿기지 않지? CIA가 언제 다른 나라 보고서를 이렇게 신뢰한 적 있어? 없어. 이게 처음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한 나라의 보고서를 근거로 국제 제재를 단행한 겁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기록적인 글로벌 단속에 손잡다. BBC도 뒤따랐어요. 한국 주도 작전, 동남아 범죄망 해체 시작.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48시간이 국제 질서를 바꿨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침묵이었죠. 중국 외교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을 겁니다. 내정 간섭, 주권 침해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항의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중국도 한국 보고서의 완성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선 침묵하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캄보디아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푸놈펜 정부 대변인이 급하게 성명을 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권 침해를 외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움직이자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하지만 내부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푸놈펜 시내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사가 제재를 받으면서 급여 지급이 중단됐거든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가 문 닫으면 우린 어디가? 경찰이 출동해서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위성 영상으로 푸놈펜 시내를 관찰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계열사 건물 여러 곳에서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망이 한 나라의 보고서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한국 외교부 청사가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고서 한 장이 부패의 심장을 겨누는 연합을 만들었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FBI가 움직였습니다. 영국 NCA가 뒤따랐죠. 인터폴도 긴급 수배령을 발동했습니다. 천즈와 프린스 그룹 임원 34명이 국제 수배 명단에 올랐어요. 모든 게 한국의 데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던진 돌 하나가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이걸 어떻게 해낸 거야? 48시간 만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다니. 우리도 못할 일을 해냈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싸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로요. 동료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야. CIA도 FBI도 영국 정보부도 한국 자료를 완전히 신뢰한 거지. 그리고 세계가 따라왔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한국이 만든 파장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세계는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해버렸습니다. 군사력도 경제 제재도 아닌 데이터의 힘으로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국 외교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무기구나. 총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데이터, 반박 불가능한 증거, 완벽한 논리. 그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앞에서 부패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워싱턴 의회 외교위원회. 제 동료가 보내온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회가 캄보디아 제재 결의안 통과시켰어. 방금. 서둘러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결의안 전문이 공개돼 있었어요. 43명의 캄보디아 고위 인사 명단이었습니다. 훈센 전 총리, 현 총리 훈만에, 내무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천즈. 모두 미국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이었죠. 의회 외교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보고서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중국계 범죄 조직 간의 유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 나라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초유의 일이었어요. CNN이 즉시 보도했습니다. 한국 보고서, 중국 배후 부패 네트워크 폭로.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보고서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 권력 구조와 중국 자본의 연결고리를 해부했다고요.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모든 게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 프놈펜에선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프린스 은행 본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었죠. 은행 직원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돈 내놔. 지금 당장. 은행 망하면 어떡하라고. 프린스 은행의 예금 인출률이 61%를 기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은행 전산망이 마비될 지경이었죠. 환율도 폭등했습니다. 캄보디아 리엘화 가치가 하루 사이 8% 떨어졌어요. 외환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외국 투자사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에 진출 예정이던 싱가포르 부동산 기업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일본 제조업체도 공장 건설 계획을 보류했죠. 총 12건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을 봤으니까요. 프린스 그룹이 무너지면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의 15%가 증발하는 겁니다. 저는 프놈펜 금융가의 실시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있었어요. 프린스 그룹 계열사 주가는 전부 하한가였습니다. 그날 오후 런던에서 추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2차 제재를 단행한 겁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계열사 14곳에 대한 거래를 제한합니다. 영국 금융권 접근을 전면 차단합니다. 14개 계열사 명단이 공개됐어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있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론 합법적인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론 자금 세탁 통로였죠. 영국이 금융권 접근을 차단한다는 건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달러도 파운드도 유로도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BBC가 이를 분석했습니다. 한국발 보고서가 만든 최초의 글로벌 금융 쇼크.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 나라의 보고서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흔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신화통신도, 인민일보도, CCTV도 아무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금융시장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프린스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장 시작 20분 만에 7.2% 하락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의 5배로 폭증했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프린스그룹이 무너지면 중국 본토의 관련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저는 선전거래소 차트를 지켜봤습니다. 빨간 막대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침묵해도 돈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워싱턴 사무실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홍콩 항생지수도 떨어지고 있어. 프린스그룹 관련주가 다 빠지고 있어. 중국이 막을 수 있을까? 글쎄. 막으려면 공개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국 보고서를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프린스 그룹을 구하려면 공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면 한국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프린스 그룹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시내 프린스 타워 앞이었습니다. 38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죠. 프린스 그룹 본사였어요. 건물 입구에 무기한 휴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왔어요. 경비원들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직원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갑자기 문 닫는데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돼요? 프린스 그룹 계열사가 23곳이었습니다. 직원이 총 8,000명이었죠. 그들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제재를 가한 회사를 정부가 지원할 순 없으니까요. 그러면 캄보디아 정부도 제재 대상이 될 테니까요.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 영상을 다시 띄웠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의 문서 한 줄이 제국의 자금줄을 끊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붕괴였죠.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300페이지짜리 문서 하나가 15억 달러짜리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데이터의 정의야. 무슨 뜻이야? 한국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어. 증거로 싸웠지. 그리고 증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 세계는 힘이 아니라 시스템에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증거가 강대국의 결정을 바꿨어요. 프린스 은행이 무너질 때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던 거죠. 한국의 데이터 앞에선 침묵하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언어가 바뀌고 있어. 이제 그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어. 부패는 한국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만들어진 보고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부패 제국을 무너뜨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푸놈펜에선 한국이 만든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10월 20일 방콕.
제 이메일함에 태국 정보기관 관계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어요. CIA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죠. 닉, 지금 태국이 난리야. 한국 때문에. 한국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중국계 사기센터, 강제노동, 자금 세탁. 전부 다. 그런데 한국이 캄보디아를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 정부가 깨달은 거지.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즉시 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대서특필돼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총리, 내무장관, 국방장관, 경찰청장. 핵심 인사들이 전부 모였죠.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계 온라인 사기센터 문제를 국가안보의제로 격상한다. 국가안보의제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본 겁니다. 태국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요. 태국 내에도 유사한 범죄 조직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태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급습이 시작됐습니다. 방콕 외곽산업단지, 파타야 해안가 건물, 치앙마이 외곽농장. 경찰 특공대가 15곳을 동시에 급습했어요. 사이버 범죄팀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THAI PBS가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됐어요. 건물 안에선 수백 대의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크립트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죠. 검거된 인원이 340명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중국인, 베트남인, 미얀마인, 라오스인. 강제로 끌려와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중국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태국 당국이 한국의 사례를 직접 참조한 거죠. 카오솥 잉글리시 매체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태국을 움직였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이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리자 주변국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도쿄. 일본 언론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NHK였어요.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자금, 일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다.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일본 내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자금이 사기와 강제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이었다는 겁니다. 도쿄 로폰기의 고층 아파트, 오사카 우메다의 오피스 빌딩, 교토의 전통 료칸. 총 8건의 부동산이 프린스 그룹 관련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돼 있었어요. 일본 금융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대응해서 배워야 한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뒤따랐어요. 부동산 자금 세탁 통로 차단 시급하다.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금융청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죠. 저는 일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쿄에서 일하는 분석가였어요. 일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이야? 한국 보고서 읽어봤어. 완벽하더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추적하면 되겠다 싶었지. 그럼 한국 방식을 따라하는 거네. 응. 아니, 배우는 거지. 한국이 증명했잖아. 데이터로 싸우면 이긴다는 걸.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학습이었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10월 22일 CNN이 특집 보도를 냈습니다. 헤드라인이 강렬했어요. 더 코리안 도미노, 동남아, 서울의 선례를 따르다.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한국의 48시간 대응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대규모 단속을 시작했고 일본은 자금 세탁 통로 차단에 나섰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화면엔 지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캄보디아로, 그리고 태국,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나가는 그래픽이었죠. 한국은 단독 대응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움직이는 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침묵이 아니야. 모방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대응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 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이 전부 한국 방식으로 중국계 범죄망을 추적한다면 중국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발을 빼야 할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베트남 공안부가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중국계 사기센터 7곳을 급습했어요. 180명이 검거됐습니다. 베트남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배웠다고 말했죠. 필리핀도 마닐라 외곽에서 유사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4개 건물을 동시에 급습했어요. 120명이 구조됐습니다. 필리핀 내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데이터로 싸울 겁니다. 도미노가 아니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어요. 한 나라가 움직이자 다른 나라들도 용기를 얻은 겁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한국 효과. 이거 봐. 동남아 5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전부 한국 방식을 따라하고 있지. 중국은 뭐라고 하대? 아무 말도 못해. 한 나라 상대론 압박할 수 있지만 5나라는 무리야.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했습니다. 한국, 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5개의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야. 윤리의 도미노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이 보여준 건 힘이 아니었어. 원칙이었지. 데이터로 싸우면 이긴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는 거고. 그럼 중국은? 궁지에 몰렸어. 한 나라를 침묵시킬 순 있어도 동남아 전체를 막을 순 없거든. 중국은 부정했지만 아시아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한국의 방법을, 한국의 원칙을. BBC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모델, 아시아 새 기준 되다. 기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요. 빠른 의사결정, 부처 간 협력, 데이터 기반 추적, 국제 공조. 이 모든 게 시스템으로 작동한 거라고요. 로이터 통신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한국식 대응 모델 채택. 한국이 만든 균열은 이제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 영상을 다시 띄웠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움직였어. 일본이 뒤따랐어. 세상이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러자 세계가 그 원칙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전체를 부정할 순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제재가 아니다. 표준이다. 이제 정의는 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워싱턴 DC. CSIS.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죠. 그곳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를 보는 순간 놀랐어요. 윤리적 위기 대응 한국 모델. 한국이 세미나 주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CSIS에서요. 세미나장은 가득 찼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 영국 왕실 연구원,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RITI 전문가들. 심지어 중국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CSIS 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2025년 10월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48시간 만에 국제 질서를 바꾸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대응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의 탄생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그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첫 번째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보였어요. 양복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겸손한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한국의 48시간 대응 프로세스였어요. 첫 24시간 정보 수집 및 부처 간 통합.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이 단일팀으로 작동합니다. 위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로요. 두 번째 24시간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포렌식, 금융 추적, 국제 공조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결과 48시간 만에 400페이지 분량의 증거 기반 보고서 완성.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였어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처 간 조율을 그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미국은 그것만 일주일 걸립니다. 한국 차관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방에 앉혔습니다. 통합 상황실을 만들어서 모든 부처 담당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게 했죠. 보고서 돌리고 승인받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시간 의사결정이요? 네. 정보가 들어오면 즉시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즉시 다음 액션을 결정합니다. 24시간 사이클이 아니라 1시간 사이클로 움직였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속도였으니까요. 영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속도로 일하면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 팀이 수집하면 다른 팀이 검증하고 세 번째 팀이 재확인합니다. 속도와 정확성, 둘 다 잡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속도와 정확성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믿음. 두 번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RITI 연구원이었어요. 한국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주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주장이 아니라 숫자로 싸웁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이유입니다. 화면에 한국 보고서의 한 페이지가 떴습니다. 자금 흐름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보십시오. 모든 주장에 출처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연결에 증거가 따라붙습니다. 반박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영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보고서를 검증했습니다. NCA가 3일 동안 매달렸죠. 결과는 단 하나의 오류도 찾지 못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한국이 만든 게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발표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뜻밖의 얼굴이 떴습니다. 중국 대표였어요.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겁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할까 모두가 긴장했죠. 중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외교관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직설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고서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배워야 합니다. 한국처럼 데이터로 싸우는 법을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이 끝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인정이 아니야. 항복이야.
중국조차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인 거야. 세미나가 끝나고 결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K-리스폰스 모델, 한국의 대응 모델, 새 시대를 위한 위기 윤리. 부제가 붙었어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신속한 부처 통합, 투명한 국제 공조. 이게 한국 모델의 새 기둥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결과문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위기관리, 데이터 기반 추적, 국제협력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된다. 각국은 이를 참조하여 자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였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이건 사실상 국제 기준이 된 거라는 걸.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보여준 위기 대응은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투명성, 신속성, 협력. 이 세 가지가 새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한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요. 한국이 만든 건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이었어요. 세계가 따라할 수 있는 지침서였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외교부 청사가 보였죠. 그들이 만든 48시간이 세계의 시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위기는 한국의 속도로 잽니다. 정의는 한국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두께였죠. 이게 새 시대의 무기였습니다. 총도 칼도 아닌 데이터와 원칙. 그리고 한국이 그 무기를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제 아침은 언제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됩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는 게 습관이죠. 그날 아침 화면을 켜는 순간 멈췄습니다. 모든 언론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CNN 메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정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BBC 첫 페이지였습니다. 책임의 새로운 모델.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신뢰의 새 기준. 중동 알자지라도 특집을 냈습니다. 48시간이 만든 변화 한국이 보여준 길. 저는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같은 나라를 조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군사작전도 아니고 경제위기도 아닌 위기 대응 시스템 때문에요. CNN 리포트를 재생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데이터와 원칙만으로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를요. 대한민국은 48시간 만에 완성한 보고서 하나로 15억 달러 규모의 범죄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영국과 함께한 국제공조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고 이제 한국의 대응 방식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48시간 보고서 작성 시간. 146개 동결된 계좌 수. 15억 달러 차단된 자금 규모. 5개국 한국 모델을 채택한 국가 수. 앵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세계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BBC 리포트로 넘어갔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에서 전문가 패널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은 21세기 위기 관리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속도. 이틀 만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정확성. 미국과 영국이 검증했지만 오류가 없었습니다. 셋째, 영향력. 단일 국가의 대응이 국제연합작전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잘한 게 뭡니까? 감정을 배제한 겁니다. 자국민이 사망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분노합니다. 한국도 분노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바꾼 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감정의 시스템화. 이게 핵심이었어요. 프랑스 르몽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문의 분석 기사였어요. 한국의 48시간은 단순한 신속 대응이 아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외교부, 경찰, 정보기관이 위계 없이 협력했고 정치적 계산 없이 증거만을 추구했다. 이것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 이유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유럽은 배워야 한다. 관료주의를 줄이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는 법을. 한국이 이미 보여줬다.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 모델 효율성과 투명성의 결합. 일본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속도에서, 정확성에서, 용기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분석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배울 점이 뭘까?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봤어?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얘기만 하고 있어. 당연하지. 역사적 사건이야. 단일 국가가 데이터만으로 국제 질서를 바꾼 건 처음이거든. CIA 보고서엔 뭐라고 나왔어? 한국 모델을 연구하라고 했어. 우리도 배워야 한대. CIA가 다른 나라한테? 그래. 놀랍지? 근데 맞는 말이야. 우리도 저렇게 빠르게 못 움직이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엔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는 뭐라고 할까? 결국 캄보디아 총리 훈마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견이었어요.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훈마네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불과 몇 주 전 그의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다. 우리 주권을 존중하라.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감을 표합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감사라고요? 한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내 범죄 네트워크는 계속 확산됐을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증거와 시스템의 캄보디아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묘한 제스처였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인정이었죠. 앞으로 캄보디아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 범죄 조직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바뀌었어. 한 달 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중국을 믿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 그게 캄보디아를 굴복시킨 겁니다. 중국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중국 관영 언론은 캄보디아 총리의 발언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중국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48시간이 바꾼 세계 한국 모델의 탄생과 확산. 정리해보니 딱 20일이었습니다. 단 20일 만에 한국은 국제 질서를 바꿨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제재가 아니다. 표준이다. 이제 세계는 위기를 한국의 속도로 잰다. 48시간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닌 이틀.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었다. 데이터였다. 미사일이 아니라 보고서였다. 협박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리고 그 무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중국의 침묵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렸다.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원칙이 승리했다. 이제 세계는 배우고 있다.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어떻게 시스템으로 싸우는지, 어떻게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는지.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영토로 강국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인구로도 GDP로도 아니었어요. 시스템으로 강국이 된 겁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부처를 통합하는 능력,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능력. 이게 21세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힘이 아니라 원칙이,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요. 한국은 영토로 강국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인구로도 GDP로도 아니었어요. 시스템으로 강국이 된 겁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부처를 통합하는 능력,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능력. 이게 21세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힘이 아니라 원칙이, 분노가 아니라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요. 단 이틀 만에 만든 보고서 하나가 강대국을 움직였고 부패 제국을 무너뜨렸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각성시켰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왜 세계가 한국을 믿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내밀었죠.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한 나라가 데이터만으로 국제 질서를 바꾼 48시간, 모든 나라가 침묵으로 사건을 묻혀버린 그 10년을 이긴 한국,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힘과 권력 부패를 넘어선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